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분이 평소에 혈압이 높았구나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 있으시죠? 요즘은 30대, 40대도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흔하게 생각하는 게 고혈압이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은 정말 조용하다는 거예요. 큰일이 나기 전에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거든요.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두통이나 머리 아픈 것하고 고혈압은 관련이 거의 없어요.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나는 젊을 때부터 저혈압이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누구나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고혈압은 정말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혈압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 둘째, 집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재는 방법. 셋째, 고혈압 약에 대한 진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혈압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혈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집에서 혈압 재는 방법,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혈압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상후입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서 고혈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혈압을 재보면 정말 높게 나와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을 재보니까 높게 나온 거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뭐냐면 머리가 아프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 아픈데 혈압 한번 재볼까 하고 재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두고 역시 내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정말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는 없는 거냐?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혈압이 200 이상으로 확 올라가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만 그래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 아픈 건 고혈압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지러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요. 이게 혈압 때문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고혈압과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코피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피가 나면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 안의 모세혈관은 정말 얇고 약해요. 혈압이 10 정도의 압력에서도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이라고 해봐야 보통 140, 150 정도잖아요. 코피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진짜 고혈압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답은 하나예요. 혈압을 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편안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재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심을 해요. 나는 괜찮아.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몇십 년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높은 혈압이 우리 혈관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마치 물호스에 너무 센 물압을 가하면 호스가 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뇌예요. 뇌혈관이 제일 약해요. 제가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건강해 보이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해보면 혈압이 높았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리 없이, 증상 없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고혈압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 재면 괜찮게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그 반대로 집에서는 높게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괜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병원에서 재는 혈압부터 얘기해 볼게요. 병원에 가면 어떠세요? 좀 긴장되시죠? 특히 의사 앞에서 혈압을 재면 더 그래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실제로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두 번 재서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재면 안 돼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혈압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해요. 인터넷에서 5만 원 정도면 좋은 전자혈압계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경 쓰셔야 할 게 꼭 팔뚝용으로 사세요. 손목용은 정확하지 않아요. 팔뚝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혈압을 재는 시간은 저녁 10시경이 좋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안정이 된 시간이거든요. 재기 전에 1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요. 혈압 재는 자세도 중요해요. 식탁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팔을 심장 높이와 같게 두세요. 너무 높이 올리거나 아래로 늘어뜨리면 안 돼요.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어야 정확해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잰 혈압은 버리세요. 처음에는 혈압계에 적응이 안 되어 있어서 부정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잰 수치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정상일까요? 120에 80이 하여야 정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140에 90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고혈압 진단 기준이에요. 집에서 재서 140에 90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꾸준히 재보세요. 그래서 절반 이상 높게 나온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꾸준히 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몇 분 동안만 재잖아요. 그런데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운동할 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 번 재서 평균을 내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이걸 가정혈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의사들도 가정혈압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젊을 때 저혈압이었다고 해서 평생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더 센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저혈압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버리시고 꼭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특히 7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혈압 측정이 더 중요해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혈압 진단은 집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재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두 번 재는 걸로는 부족해요. 나는 이미 혈압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을 알아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압을 높이는 숨어있는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접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가장 큰 원인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로 비만이에요. 여러분, 살이 찌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건 그 도시에 건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정이나 수도를 더 많이 보내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비만이 있으면 심장은 더 많은 곳에 피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70kg이던 분이 80kg이 되면 심장은 10kg 더 무거운 몸에 피를 공급해야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압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이 찌면 필연적으로 고혈압이 생겨요. 마치 큰 집을 들면 보일러를 더 세게 돌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한 분들 중에서 혈압이 정상인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반대로 말하면 살을 빼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을 얘기해 볼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짜고 매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에 염분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짠맛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짜고 맵고 쓴 자극적인 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짠 국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순간부터 너무 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몸이 본능적으로 짠 음식에 대한 대처 상황을 해야 하니까 그 순간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때문에 혀가 얼얼하고 땀이 나잖아요. 이것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서 있으시죠? 평소에는 혈압이 괜찮은데 매운 음식 드시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확 올라가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만 혈압이 올라가는 기능적 고혈압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평상시에도 혈압이 높은 기질적 고혈압으로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면 처음에는 먹을 때만 혈압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안 먹을 때도 혈압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싱겁게 드세요. 김치도 좀 덜 짜게 담그시고 국물도 간을 약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좀 심심할 수 있어도 금방 적응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식습관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지면 평생 그런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이세요. 그게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매운 음식 안 먹는데도 혈압이 높아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살이 좀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자체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반대로 마른 분들 중에 고혈압인 분들 보면 대부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세요. 짜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혈압의 가장 큰 두 원인은 비만과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번에는 고혈압 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혈압이 좀 높긴 한데 약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운동하고 식단 조절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혈압약은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 하는 약이냐? 높은 혈압이 우리 혈관을 손상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혈압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수도관에 너무 센 물압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이 상하겠죠. 결국 터지거나 새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압이 계속 혈관벽을 때리면 혈관이 상해요. 그런데 문제는 혈관이 한번 상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높은 혈압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전에 미리 막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보다는 운동하고 식단 조절로 해결하고 싶어요.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권해드려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혈압이 내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싱겁게도 드시고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면 약 안 드셔도 돼요. 하지만 6개월 해봐서 안 되면 약의 도움을 받으세요. 왜 6개월이냐?
그 정도 시간이면 생활 습관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해봐서 안 되는데 계속 버티면 그 사이에 혈관이 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은 상태로 1년, 2년을 보내는 것과 약을 먹어서라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혈압약의 부작용은 어떨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혈압약을 처음 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몸이 높은 혈압에 적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니까 몸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혈압이 160이었던 분이 약을 먹어서 120으로 내려가면 몸은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상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져요. 우리 몸이 정상 혈압에 적응하거든요.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던 분들도 두세 달 지나면 대부분 이제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약을 먹으면 의존성이 생기지 않나요? 이것도 오해예요. 혈압약은 습관성 약물이 아니에요. 다만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죠. 왜냐하면 고혈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약이 혈압을 조절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안경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시가 있는 분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다시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안경에 의존성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이 되고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의존성이 아니라 약의 효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평생 먹어야 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살을 많이 빼거나 생활 습관이 크게 개선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둘 다 해야 해요. 약을 먹으면서도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고 싱겁게 드세요. 그러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지고 때로는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은 절대 안 먹겠다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생활 습관은 신경 안 쓰는 것, 이 둘 다 잘못된 태도예요. 가장 좋은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혈압약이 무서운 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고마운 약이에요.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뇌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뇌가 왜 고혈압에 가장 취약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뇌는 물과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혈관을 지지해주는 힘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장기들은 주변 조직이 혈관을 어느 정도 받쳐주거든요. 그런데 뇌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 근육 속 혈관은 근육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돼요. 그런데 뇌혈관은 물렁물렁한 뇌의 조직 속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혈압이 오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합병증이 뭐냐? 뇌졸중이에요. 심장병보다도 뇌졸중이 먼저 와요.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를 아세요?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다른 세포들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평생 남을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뭐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고 떠들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 분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가족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혈압만 잘 관리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혈관성 치매예요. 이거는 뇌졸중보다 더 서서히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고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거나 터져요. 한 번에 큰 뇌졸중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깜빡깜빡한다 정도예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찾네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가족들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혈관성 치매의 무서운 점이에요.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니까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게 예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혈관이 한번 상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상하기 전에 미리 막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는 괜찮다면서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해도 늦어요. 특히 뇌 건강은 더욱 그래요. 다른 병들은 치료라도 할 수 있지만 뇌는 한번 상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혈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혈압 관리를 시작하세요. 집에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시고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받으시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과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고혈압 정보와 조금 다른 점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마무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혈압계부터 사세요.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내일 모레면 받을 수 있어요. 꼭 팔뚝용으로 사시고요. 브랜드는 크게 상관없어요. 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압계가 오면 매일 저녁 10시에 재기 시작하세요. 한 달 동안 매일 재서 기록해 보세요. 수첩의 날짜와 함께 적어두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비만 관리와 짜고 매운 음식 줄이기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체중계도 하나 사세요. 매일 아침에 몸무게를 재서 혈압과 함께 기록하세요. 1kg만 빠져도 혈압에는 긍정적이니까요. 한 달 동안 잰 혈압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세요. 그냥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잰 기록을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훨씬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만약 고혈압이라고 진단받으면 약 처방을 받으시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활 습관 개선은 하세요. 언젠가는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저와 혈압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체중을 5kg 이상 빼세요. 귀찮아도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세요.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압에 정말 안 좋아요. 금연하시면 혈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혈압은 평생 관리하는 거예요. 한두 달 정상이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하세요. 둘째, 약을 드시게 되면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이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요.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혈압은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시계는 40대가 되면 똑딱거리며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4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져 10년 뒤에는 10%의 근육이 소실되는 거죠. 특히 노년층은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져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근육을 잃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근육 손실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뇨, 치매, 낙상, 심지어 탈모까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민석입니다. 장년층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단백질 하나만 제대로 챙겨 드셨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수록 왜 단백질이 생명줄과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똑똑하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하면 고기나 달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외로 저렴한 고단백 식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30부터 시작해서 40 이후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걸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인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분을 저장할 창고도 부족해지겠죠. 그럼 당분이 어떻게 될까요? 당분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혈관에 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래서 당뇨가 오는 겁니다. 또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이에요. 대사 공장은 당분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공장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지죠. 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갑니다. 근육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는 거죠. 어르신들에게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 안에는 우리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거든요. 이 센서들이 줄어들면 몸이 기울어져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골절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오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대부분이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연구에서 근육량과 인지 기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고 뇌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 옆집에 계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75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가끔 출근길에 인사하고 간단한 안부 정도 묻는 사이인데 이분이 엄청 건강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도 꾸준히 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직도 신문이나 책을 술술 읽으시고 복잡한 계산도 척척 해내세요. 그런데 병원에 오시는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분들 중 대화를 하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근육량이 현저히 떨어져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단백질 부족이 외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손톱, 피부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탈모가 심해집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요. 손톱도 쉽게 깨지고 갈라져요. 피부도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지죠. 제가 진료실에서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그분들 식단을 체크해보면 10중 8구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분들이었어요. 특히 고기가 몸에 안 좋다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면역력이에요. 우리 몸의 항체도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단백질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부터입니다. 40이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50대, 60대가 되면 더욱 빨라지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셔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감소증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남성분들도 50세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영양소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당뇨, 비만, 골절, 치매,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것들이 단백질 부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단백질 섭취 방법과 의외의 고단백 식품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을 어떻게 똑똑하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유튜브 건강 정보도 다 제각각이라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의외로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몸무게에 1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70kg이면 70g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근육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몸무게의 1.2에서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60kg인 분이라면 72g에서 90g 정도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기 100g을 먹으면 단백질을 100g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100g을 드신다고 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작 20g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물, 지방, 그 외의 성분들이거든요. 그럼 계산해볼까요? 여러분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고기 100g에는 20g의 단백질만 들어있다면 하루에 고기를 몇 g이나 먹어야 할까요? 300g이에요. 거의 한 근 정도 되는 거죠. 달걀은 어떨까요? 달걀 하나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럼 하루에 달걀 10개는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루에 달걀 10개 먹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고기도 많이 먹고 달걀도 자주 먹는데 왜 단백질이 부족할까라고 생각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한 근, 달걀 10개 매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대략 20g에서 25g 정도가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단백질을 전혀 안 드시고 점심에도 안 드시고 저녁에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신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25g 이상은 흡수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3번 이상으로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흡수율도 훨씬 좋아지고 근육 합성도 하루 종일 꾸준히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박모 씨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근육량이 정말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 점심은 거의 굶다시피 하시다가 저녁에만 왕창 드시는 식습관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분할 섭취였어요. 아침에는 달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추가하라고 했죠. 6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나이에 따른 흡수율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흡수율이 떨어져요. 70대가 되면 7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C는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고기를 드실 때 상추나 깻잎을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소화 효소를 활용하는 거예요. 파인애플이나 키위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기 요리에 파인애플을 넣는 것도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욱 꼼꼼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간식의 활용이에요. 하루 3끼만으로는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채우기 어려워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오후 3시경에 그릭 요거트 하나, 저녁 후에 견과류 한 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4번, 5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중요해요.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아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잖아요. 8시간 정도 공복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디서 단백질을 가져올까요? 바로 근육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가장 고갈된 상태인 거예요.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육 분해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시키시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3개월 후 근육량 변화에서 확실한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지, 특히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고단백 식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고기나 달걀 말고도 단백질을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 궁금하시죠? 의외의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먹태와 황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태 드시나요? 그런데 말린 명태인 먹태나 황태가 어마어마한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 아셨나요? 먹태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무려 70g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고기 100g에는 20g밖에 안 들어있는데 먹태는 70g이에요. 왜 이렇게 단백질이 높을까요? 바로 수분이 다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생선을 말리는 과정에서 물은 증발하고 단백질은 응축되는 거죠. 마치 건포도처럼 말이에요. 포도를 말리면 당분이 농축되듯이 명태를 말리면 단백질이 농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태나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말리는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드시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빼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마른 오징어입니다. 술안주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마른 오징어야말로 진짜 단백질이 많아요. 마른 오징어 100g에는 단백질이 55g에서 60g까지 들어있어요. 먹태 다음으로 높은 수치죠. 그리고 마른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에도 타우린을 넣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타우린보다는 자연에서 얻은 타우린이 훨씬 좋죠. 또 하나 좋은 점은 씹는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턱 근육도 약해지잖아요.
마른 오징어를 씹으면서 턱 근육도 단련하고 동시에 타액 분비도 촉진시켜서 소화도 도와줘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함량을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가공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버터구이 오징어처럼 반건조된 오징어도 있어요. 맛도 좋고 씹기도 훨씬 편하죠. 세 번째는 참치캔입니다. 이건 정말 간편하죠. 참치캔 하나면 단백질 걱정은 끝이에요. 참치캔 100g에는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있어요. 달걀 4개 분량이죠. 그리고 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DHA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참치캔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도 없고 유통기한도 길어서 비상식품으로도 좋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것도 정말 의외죠. 일반 요거트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해서 단백질을 농축시킨 요거트예요. 그래서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에서 3배 높아요. 그릭 요거트 100g에는 단백질이 13g에서 15g 정도 들어있어요. 달걀 2-3개 분량이죠. 그리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요. 특히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아침에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몇 개, 과일 조금 넣으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넣는 거예요. 단맛도 나고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죠. 또는 꿀 한 스푼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분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단맛이 필요하시면 천연 과일이나 꿀을 조금 넣으세요. 5번째는 파마산 치즈입니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파마산 치즈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35g까지 들어있어요. 이건 고기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물론 파마산 치즈 100g을 한 번에 드시기는 어렵죠. 너무 짜고 칼로리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만 활용해도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돼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샐러드에 파마산 치즈 가루를 뿌리시거나 달걀찜을 만들 때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늘어나요. 파스타나 리조또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요리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달걀 2개에 우유 조금, 그리고 파마산 치즈 한 스푼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면 고단백 달걀찜이 완성돼요. 이거 하나면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있어요. 그런데 파마산 치즈도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조금씩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5가지 의외의 고단백 식품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좋은 점은 이 식품들이 모두 간편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요리할 필요 없이 그냥 간식으로도 드실 수 있거든요. 오후에 출출할 때 먹태 한 조각, 저녁 후에 그릭 요거트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품들을 활용하면 하루 3끼 식사만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어요. 이런 고단백 식품들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단백질 식품들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단백질 섭취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단백 식품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질소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질소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신장이에요.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들어오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심하면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단백질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근육이 자동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일 뿐이에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만 갖다 놓는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집을 지으려면 일꾼들이 벽돌을 쌓아야 하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있어도 근력 운동이라는 자극이 있어야 근육이 만들어져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둘 다 75세 할아버지들인데 한 분은 단백질은 열심히 드시지만 운동은 전혀 안 하세요. 다른 한 분은 단백질도 드시고 주 3회 30분씩 근력 운동도 하세요. 1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동을 안 하신 분은 근육량이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반면 운동을 하신 분은 근육량이 15% 이상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운동 말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벽 팔굽혀펴기, 이런 간단한 운동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시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운동하시고 나서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하나 정도 드시면 완벽하죠. 세 번째, 물 섭취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수분 섭취예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질소를 배출할 때 많은 물이 필요해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최소 8잔, 가능하면 10잔 정도는 마시세요. 한 잔이 200ml라고 하면 하루에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어떻게 마셔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간식 먹을 때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8배에서 10잔은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네 번째, 개인차를 고려하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을 더 자주 체크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이 많은 먹태나 마른 오징어를 조심하셔야 하고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 부드러운 형태의 단백질, 예를 들어서 그릭 요거트나 달걀찜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아예 안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와야 제대로 기능해요. 탄수화물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지방은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끼 식사에서 단백질이 전체의 30% 정도, 탄수화물이 40%, 나머지가 채소와 지방,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운동과 함께 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개인 상황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드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고단백 식품들을 활용하시면 건강한 근육과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 더 드시는 것부터, 오후에 그릭 요거트 하나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60%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6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질병관리청의 2022년 심뇌혈관 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약 11만 건의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하면 6분에 한 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뇌졸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건강하시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무서운 뇌출혈을 식단을 바꾸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에서 30년 동안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이승훈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이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불편한 진실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한번 약을 먹게 되면 완치가 안 되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하는 질병들이 있죠. 의료계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든 환자에게 약을 평생 먹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반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지 말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라고 하세요. 혈압약도 잘 챙겨 먹고 병원 검사도 받고 운동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뇌출혈 예방법이 사실은 반만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혈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혈압 조절 가능하게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낡은 호스에 물을 약하게 틀어봐야 언젠간 터지는 것처럼 혈관이 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혈압을 낮춰도 소용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은 혈관 건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혈관 나이로 치면 10살, 20살씩 젊어지셨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안은 원래 건강해서 뇌출혈 같은 건 없어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통계를 보면 노년층 외에도 40대, 50대에도 뇌출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 동료 의사 이야기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보다 5살 많으신 외과 의사 박 원장님이 계셨어요. 30년 넘게 수술을 해오신 베테랑 의사죠. 그분이 건강 책도 쓰시고 건강 강연도 많이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셨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건강에 좋은 식단과 매년 종합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으셨죠.
당연히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초 겨울이었어요. 박 원장님이 병원 근처 식당에서 간호사들과 점심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또 간호사들이 원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박 원장님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여서 제대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모두 다들 깨달았죠. 아, 이건 뇌졸중이다. 응급실로 바로 옮겨서 CT를 찍어보니까 뇌 안쪽 깊숙한 곳에서 혈관이 터져 있었어요. 뇌출혈이었던 거죠. 그것도 꽤 큰 출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박 원장님은 불과 3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겨우 3개월 만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박 원장님 본인도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두통도 없었고 어지러움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뇌출혈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심근경색은 가슴이 아프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뇌출혈은 정말 갑자기 찾아와요. 마치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조금씩 약해져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이 똑딱똑딱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과 같죠. 박 원장님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왼쪽 팔에 약간의 마비가 남아서 이제는 환자 수술을 하실 수 없게 되셨어요. 30년 넘게 해오신 외과 의사 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거죠. 박 원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뇌졸중 정말 무서운 거다. 검진 때도 이상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는데 정작 혈관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또 박 원장님은 그 후로 뇌출혈 예방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가끔 안부 연락을 할 때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 뇌출혈은 예방할 수 있다고. 나처럼 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박 원장님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건강검진도 받았고 혈압약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건강검진의 정상 수치와 실제 혈관 건강은 다른 이야기예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정상인데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도대체 뇌출혈은 왜 이렇게 무섭고 갑작스러운 걸까요? 그럼 이제 뇌출혈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만약에 뇌를 만져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데 뇌는 마치 연한 두부나 푸딩 같아요. 정말 물렁물렁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두부 한 모 위에 빨간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감이 두부 속으로 스며들면서 넓게 퍼져나가겠죠. 바로 이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뇌혈관이 터지면 피가 뇌 조직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뇌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조그만 출혈이라도 금세 큰 혈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뇌출혈이 일어나면 3가지 방법으로 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3중 파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압살이에요. 뇌는 단단한 두개골 안에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피가 터져 나오면 단단한 두개골 안에서 팽창이 안 되겠죠. 마치 유리컵 안에 풍선을 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풀다가 터져버리죠. 두 번째는 화학적 독살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우리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평소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고마운 물질이죠.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혈관 밖으로 나오면 독으로 변해버려요. 뇌세포를 죽이는 독으로 말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평소에는 착한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도둑으로 변해서 집을 부수고 다니는 격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는 아군의 배신이에요. 우리 몸에는 백혈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백혈구들이 뇌출혈이 일어나면 여기 문제가 생겼네. 빨리 치우자. 라고 생각해서 달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백혈구들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출혈된 피를 치우려고 하다가 멀쩡한 뇌세포까지 함께 파괴해버려요. 마치 화재를 끄려고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는데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집까지 함께 부셔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뇌출혈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좁쌀만한 출혈이었는데 몇 시간 후에는 달걀만큼 커지고 하루 지나면 주먹만큼 커질 수도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의사들도 뇌출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너무 연약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다른 장기는 수술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지만 뇌는 한 번만 잘못 건들면 회복이 안 되는 장기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있어 굉장히 신중해지는 거죠. 제가 뇌출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와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터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막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대비도 가능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뇌출혈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그것도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내 혈관 상태는 어떨까? 나도 박 원장님처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되시는 분 계시죠? 맞아요. 그런 걱정을 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 혈관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는 거죠. 제가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혈관 건강을 4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마치 자동차 신호등처럼 말이에요. 첫 단계는 초록불 상태예요. 혈관이 정말 건강해요. 보통 20대, 30대 초반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혈관이 탄탄하고 깨끗해서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는 노란불 상태예요. 혈관에 조금씩 때가 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욕조에 물때가 조금씩 생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는 아직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죠.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여기 해당해요. 세 번째 단계는 주황불 상태예요. 혈관이 많이 좁아졌어요. 원래 지름이 5mm였다면 이제 3mm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가끔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네 번째 단계는 빨간불 상태예요. 이미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일어난 상태죠. 혈관이 터지거나 완전히 막힌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후회해도 늦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가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MRA라는 검사예요. MRI는 들어봤는데 MRA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 뇌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마치 우리가 나무의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처럼 뇌 안의 혈관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맥류가 뭐냐 하면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동맥류는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 혈관 안에 작은 스프링 같은 걸 넣어서 터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수술비도 그리 비싸지 않고 하루 입원하면 끝나요. 두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예요. 이건 목 양쪽에 있는 굵은 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마치 수도관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혈관 안에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검사들은 아프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서 10분, 1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검사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75이셨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아버지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해서 MRA를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뇌 안에 1cm 크기의 동맥류가 발견된 거예요. 의사가 이 정도 크기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어요. 만약 터졌다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행히 바로 시술을 받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힘이에요.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검사를 받지 않으세요. 나는 아직 건강해. 증상도 없는데 뭘, 돈 아까워. 다음에 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면 치료비가 엄청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회복되면 다행이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MRA나 경동맥 초음파는 자주 받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받는 검사잖아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뇌 건강을 위해 한 번쯤 받아야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이요. 자, 그럼 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1단계나 2단계라는 걸 알았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바로 그 방법을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뇌출혈의 증상과 무서움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혈압이 문제지,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것들도 문제예요.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거든요. 먼저 고혈압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보내서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마치 벽에 난 구멍을 시멘트로 메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바로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관벽을 계속 때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호스에 물을 세게 틀면 호스 안쪽이 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혈압이 높아졌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짜게 먹어서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독소요? 무슨 독소 말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체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잖아요. 이게 바로 뱃속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이 뱃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마치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오래 두면 냄새나고 벌레가 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썩은 음식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럼 우리 간은 이걸 위험한 물질로 판단하고 빨리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독소들을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간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독소를 감싸서 무해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간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콜레스테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독소들이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산성 용액이 쇠를 녹이는 것처럼 독소들이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켜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혈관이 상했네. 혈압을 높여서 혈액 공급을 더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더 세게 밀어서 혈액을 보내야 하거든요. 결국 소화불량이 독소를 발생시키고 독소로 인해서 혈관 손상되면 혈압을 올리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더 큰 혈관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 대부분이 소화가 안 좋으셨어요. 속이 더부룩해, 가스가 차, 트림이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소화불량이 먼저 오고 몇 년 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는 패턴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혈압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부터 잘 되게 하세요. 라고요. 실제로 소화가 잘 되게 하니까 혈압이 저절로 내려가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약을 줄여도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지 않나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거나 새벽에 속이 쓰리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독소를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이 건강해질까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혈관 나이가 10살, 20살 충분히 젊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는 건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셔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블루베리가 왜 뇌출혈에 좋은지 아세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는 최고의 물질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혈관이 녹슨 철파이프라고 생각해봐요. 안토시아닌은 마치 녹 방지 페인트 같은 역할을 해요. 혈관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독소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 한 컵 분량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대 1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예요. 블루베리는 반드시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왜냐하면 밤에 우리 몸이 혈관을 수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안토시아닌이 있으면 수리 효과가 몇 배로 좋아져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한 줌 정도, 대략 20알에서 30알이면 충분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기적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항산화 지수가 매우 높아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류를 잘못 먹고 있어요. 시판되는 석류 주스나 농축액만으로는 석류의 진정한 효과를 온전히 얻기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석류씨입니다. 석류씨에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인 푸닉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석류의 과육과 함께 씨까지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녹즙기를 사용해 통째로 갈아 마시면 석류의 영양분을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실천해보세요. 석류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하루에 석류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레몬이에요. 레몬이 혈관에 왜 좋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구연산이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녹여주는 거예요. 마치 기름때 낀 후라이팬을 레몬으로 닦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도 녹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레몬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해요. 레몬 껍질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레몬 하나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통으로 믹서에 갈아 드시면 돼요. 너무 시다고요? 그럼 석류와 함께 갈아 드세요. 석류의 단맛이 레몬의 신맛을 중화시켜서 훨씬 먹기 좋아져요. 자, 이제 음식 이야기는 끝났고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운동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로 1시간마다 1분의 기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1시간마다 딱 1분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가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발걸음을 20번만 해보세요. 아니면 팔을 위아래로 10번만 흔들어 보세요. 겨우 1분으로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우리 혈관은 움직일 때마다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혈관 안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넓혀주고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마치 고무줄을 자주 늘렸다 줄였다 하면 탄력이 좋아지는 것과 같아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30분씩 하루 1번 운동하는 사람과 1분씩 하루 10번 운동하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놀랍게도 1분씩 자주 움직인 사람들의 혈관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혈관은 지속적인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자주자주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휴대폰에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두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1분만 움직여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은 햇볕 쬐기예요. 매일 15분씩만 햇볕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좋아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타민 D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럼 혈관이 더 약해지고 혈압도 올라가요. 그래서 겨울철에 뇌출혈 환자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계단 이용하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한 층, 두 층만이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면 심장이 뛰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세요. 계단을 내려올 때 혈관에 가해지는 자극이 혈관 탄력을 늘려주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이 복잡해 보이나요? 아니죠.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뇌출혈은 100% 예방 가능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뇌출혈 환자의 95% 이상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당하는 분들이에요. 증상이 없을 때는 모두 자신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미리 관리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